그 놀이개 어디서 난 거예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박정인 명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보조의 가방끈에 달린 작은 놀이개. 26년 전 갓 태어난 손녀의 옷깃에 이 손으로 직접 달아줬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도대체 박정인 명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보조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놀이개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사연 낭독 극장을 찾아주신 모든 귀한 분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봄비가 인사동 골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좁고 오래된 골목 안쪽 낡은 한옥 건물 하나가 빗속에 잠겨 있었어요. 기와 처마 끝에서 빗물이 굵은 줄기로 떨어지고 격자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간판에는 묵직한 붓글씨로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임한복. 작업실 안에는 박정임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74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는 곧았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웠죠. 그러나 그 눈 주위에 깊이 팬 주름과 바느질을 하다 말고 가끔씩 멎어버리는 손끝이 이 여자가 버텨온 세월의 무게를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완성된 홀레복이 펼쳐져 있었어요. 연지빛 비단이 낮은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고 금박 봉황 문양이 깃 언저리를 따라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죠. 5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바늘을 쥐어온 손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한복을 납품하고 내로라 하는 배우들의 홀레복을 손수지었으며 한 땀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작업실에는 정임 혼자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자가 서너씩 붙어 앉아 바늘질을 했지만 지금은 모두 떠나고 없었죠. 심장이 좋지 않다는 말이 골목에 돌기 시작하면서부터습니다. 정임은 바늘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기와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작업실 안까지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다른 기억의 소리와 겹쳐 들리기 시작하는 건 언제나 이런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 봄비든 가을비든 상관없이 26년 전 그날 아침 문이 닫히던 소리. 정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번 떠오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딸 이수경이 사라지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소윤을 데리고 어린 손녀를 품에 안고서 돌아오겠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나중에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인감이 사라져 있었고 건물 담보 대출 서류가 이미 처리되어 있었으며 통장은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딸이 오래 공을 들여 계획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 엄마 곁에서 웃으며 밥을 먹던 그 시간들이 모두 계산 안에 있었다는 것이. 정임은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액자 속에서 가족 사진이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정임과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딸 수경.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소윤이었습니다. 사진 속 소윤의 옷깃에는 작은 놀이개가 달려 있었어요. 밀화로 깎은 매화 봉오리. 정임이 이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죠. 정임은 사진 속 소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유리 표면이 차가웠어요. 지금쯤 스물려 서지겠구나. 살아는 있겠지. 어떤 모습일까? 똑똑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명희님, 저 관리사무소 김 실장입니다. 중후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정임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고쳐 잡았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날카롭고 냉철한 얼굴로 돌아왔죠.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김 실장이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임의 건물을 15년 넘게 관리해온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명희님, 급히 결정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정임은 의자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말해요. 3층 임차인이 계약 연장 조건으로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인근에 새 건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김 실장이 서류를 꺼내 보고를 시작했어요. 정임은 단 몇 마디 만에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리모델링은 들어줄 수 없어요. 나가겠다면 내보내고 새 임차인 알아봐요. 목소리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판단은 신속했죠. 김 실장이 나간 후 정임은 다시 홀로 남겨졌어요. 방금 전의 냉철한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공허한 표정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로 향했어요. 마루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그녀의 걸음에 낮게 삐걱거렸죠. 부엌에 들어서자 저녁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작업에 몰두하느라 손도 대지 못한 것이었어요. 정임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몇 번 입에 가져가 봤지만 제대로 씹히지 않았어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밥상이 그녀의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켰죠. 정임은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에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골목의 윤곽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소윤의 이름과 함께 26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수십 개의 날짜와 장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모두 그녀가 손녀를 찾아다녔던 기록들이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정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인사동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진 명인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손녀 하나를 지켜내지 못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남의 홀레복을 지어온 손이었지만 정작 자기 가족의 옷자락 하나 붙잡지 못한 여자가 거기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명숙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30년 된 단골이자 지금은 유일하게 정임의 속을 아는 친구였습니다.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아직 작업실이야? 명숙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할 말을 준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응. 정임은 짧게 대답했어요. 저번에 병원에서 뭘 했어? 무리하지 말랬잖아. 홀레복 마감이 언제야? 내 몸은 내가 알아. 정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면서 왜 그래, 언니? 사실 오늘 전화한 게 다른 이유가 있어. 명숙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언니 사람 하나 구하는 게 어때? 내가 한 명 알아봤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정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들어봐.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야. 그리고 형편이 많이 어려워. 보육원 출신인데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정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멎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의 손 들이면 복잡해지기만 해. 언니. 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진짜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임은 다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행복했던 시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어요.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작업실에는 바늘 소리만 남았습니다. 빗소리와 바늘 소리. 26년 동안 이 여자 곁을 지킨 것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종로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매달 정기 검진을 받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최근 들어 자주 느껴지는 가슴 통증 때문에 주치의가 정밀 검사를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정임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얀 벽면이 시야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꿈속에서 본 소윤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꿈속에서 소윤은 여전히 6살이었고 할머니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웃고 있었어요. 1시간이 넘는 검사를 마치고 정임은 결과를 기다리며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1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종로의 아침 풍경은 분주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였고 차들은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문이 열리고 주치의인 김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60 초반의 김 원장은 정임이 젊은 시절부터 다닌 병원의 2대 원장으로 26년 넘게 정임의 건강을 봐온 사람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죠. 원장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명희님,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그를 바라봤어요. 많이 안 좋아요? 김 원장은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치들이 여러 곳에 보였어요. 심장 부정맥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도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났고요. 명희님, 이건 단순한 과로가 아니에요. 몸이 과거에 갇혀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정임은 표정 변화 없이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듯 들어오지 않는 듯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김 원장은 의자를 더 가까이 당기고 앉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아닌 오랜 시간 이 여자의 사정을 알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명희님,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야 해요. 떠나간 딸도 사라진 손녀도 이렇게 명희님이 쓰러지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정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26년입니다, 명희님. 26년을 혼자 버텨오셨잖아요. 김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일찍 알아챘어야 했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딸이 그렇게 될 줄, 손녀를 그렇게 잃을 줄. 그건 명희님 잘못이 아닙니다. 김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50년을 바느질한 손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명희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잃어버린 과거에만 갇혀 계시면
눈앞에 다가온 것들을 다 놓치게 되세요. 정임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삶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두 번째 기회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김 원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갇혀 계시면 그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실 겁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완전히 닫혀있던 문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김 원장이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약은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진짜 치료는 마음이 열릴 때 시작되는 거지요. 정임은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려는 듯 화제를 돌렸어요. 병원에 한복 기증 행사한다고 했죠. 내가 한벌하지요. 김 원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그렇게 일로 돌리시려고요.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정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 원장은 혼잣말을 했어요. 제발 늦기 전에 알아보셔야 할 텐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임은 김 원장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잃어버린 과거에만 갇혀 있으면 눈앞의 기회마저 놓친다는 말.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가 든 걸까요? 병원을 나서자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작게나마 무언가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나온 정임은 곧장 인사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봄 햇살을 받은 오래된 기와 건물이 아침과는 다르게 따뜻해 보였죠. 건물 앞에는 이미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희님, 오전에 말씀드린 임차인 거는 어떻게 할까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실로 들어서는 순간 정임은 걸음을 멈췄어요. 명숙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소박하지만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고든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맑으면서도 어딘가 지쳐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언니, 그냥 왔어. 쫓아낼 테면 쫓아내봐. 명숙이 먼저 말했어요. 정임은 젊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요. 정임이 짧게 말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젊은 여자는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간절함과 고단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정임이 바늘을 들며 물었습니다. 한소윤입니다. 젊은 여자가 또렷하게 대답했죠. 정임의 손이 아주 짧게 멎었습니다. 바늘이 비단 위에서 그대로 굳었어요.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아이가 세상에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26년 동안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26년 동안 매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억눌렀어요. 억누르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된 여자였으니까요. 정임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단 한 번 아주 짧게 소윤의 손 위에 머물렀어요. 창밖에 봄볕이 골목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소윤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창문도 없는 2평짜리 방에서
그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습관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뒤로 줄곧 그랬죠. 아무도 깨워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깨야 했어요. 이불을 개고 좁은 복도 공용 세면대에서 세수를 마치고 나면 6시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아침을 때우고 지하철을 탔어요. 26의 소윤에게 일자리는 늘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건 18이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과 고시원 월세를 맞추면 남는 돈이 없었고 편의점 알바와 식당 서빙과 공장 야간을 전전하며 버텼죠. 아파도 병원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공장 일을 그만두게 됐고 이번 달 월세가 열흘 남아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올 때 소윤이 가져온 것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낡은 가방, 그리고 가방 끈에 달린 작은 놀이개 하나였습니다. 밀화로 깎은 매화 봉오리 2개가 붉은 실로 나란히 이어진 것이었어요. 보육원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어디서 난 건지 몰랐죠. 소윤도 몰랐어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이것만 있으면 마음이 조금 놓이는 느낌이었거든요. 면접 날 아침 소윤은 인사동 골목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낡은 한옥 건물이었는데 오래됐지만 단정했어요. 기와 처마가 골목 위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격자 창문 너머로 비단빛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간판에는 정임 한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개해준 명숙 씨가 말했었죠. 까다로운 분이야.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돌려보내. 하지만 손재주만 있으면 돼. 소윤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까다로운 건 괜찮았어요. 월세만 낼 수 있으면 됐으니까요. 면접은 짧았습니다. 박정임은 소윤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바느질을 계속했어요. 손재주 있어요? 있습니다. 해본 적은요? 없습니다. 정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죠. 사흘만 해봐요. 그동안 보고 결정할게요. 소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소윤이 나간 후 명숙이 물었습니다. 어때 언니? 정임은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두고 봐야 알지. 다음 날 소윤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정임 한복 앞에 섰어요. 철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갈길에서 나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자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와 심부름을 맡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갑자기 끼어든 침입자를 보듯이. 여기 당신이 쓸 자리예요.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가 무뚝뚝하게 안내한 곳은 작업실 구석의 낮은 보조 테이블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온 소윤은 작업실 구조를 파악하려고 천천히 둘러봤어요. 복도를 걷다가 벽에 걸린 사진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액자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정임이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그중 하나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젊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정임 옆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 그리고 아기의 옷깃에 달린 작은 놀이개가 보였어요. 소윤은 자신도 모르게 가방 끈에 달린 놀이개를 손으로 쥐었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죠.
명희님 가족 사진인가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처에 있던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래전 일이야. 더 이상 묻지 말아요.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처음 며칠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비단을 정리하고 실을 감고 작업실을 쓸고 닦았어요. 손재주가 없다고 했지만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정임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눈으로는 소윤의 손길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소윤을 계속 나오게 했어요. 그것이 합격이었죠. 어느 날 아침 정임이 외출을 했습니다. 급한 납품건으로 자리를 비운 것이었어요. 소윤은 혼자 작업실을 청소하다가 한쪽에 어지럽게 쌓인 비단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버리려던 건지 아니면 쓸 건지 구분도 없이 뒤섞여 있었어요.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색깔별로 나누고 크기별로 맞춰 가지런히 접어뒀죠. 비단을 접을 때 엄지를 안쪽으로 넣어 모서리를 먼저 맞추는 방식이었어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었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정임은 작업실에 들어서다 걸음을 멈췄어요.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정리된 비단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접는 방식이 낯익었습니다. 비단 모서리를 엄지로 먼저 잡아 안쪽에서 바깥으로 펴는 방식. 정임이 평생 고집해온 방식이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정임은 소윤에게 비단 정리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비가 내렸습니다. 정임은 늦은 저녁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납품 기한이 촉박한 홀레복 때문에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바늘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윤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위에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빈대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고소한 냄새가 작업실 안에 퍼졌어요. 비 오는 날엔 이게 최고예요. 보육원에서 비 오는 날이면 아주머니들이 꼭 이걸 해줬거든요. 소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임은 놀란 눈으로 빈대떡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비 오는 날이면 꼭 빈대떡을 부쳐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맛이 그리워 딸 수경에게 가르쳐줬고 수경은 종종 깜짝 선물처럼 만들어주곤 했죠. 소윤이 태어난 해에도 비 오는 날이면 셋이 둘러앉아 먹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정임은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감정을 숨겼어요. 맛있네요. 짧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그릇을 깨끗이 비웠어요. 소윤은 빈 그릇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임의 가슴 한 구석을 따뜻하게 건드렸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어요. 정임은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습니다. 또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수경이 소윤을 안고 문을 나서던 장면. 뒤돌아보지 않던 딸의 뒷모습.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작업실로 향했어요.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바늘을 잡으려 했지만 제대로 쥐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소윤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따뜻한 꿀차를 내려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정임이 물었어요. 소유는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복도 지나다가 불빛을 봤어요. 새벽에 깨신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정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윤이 나간 후 정임은 꿀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26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어요. 소유는 창가에서 실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봄볕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햇살이 소윤의 가방끈에 달린 놀이개를 비추는 순간 밀화 봉오리에서 강렬한 빛이 반사됐습니다. 그 빛이 작업실 벽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작업실 안쪽 의자에 앉아있던 정임의 눈이 그 빛을 포착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굳었어요. 매화 봉오리 2개가 붉은 실로 나란히 이어진 형태. 봉오리 끝에 달린 산호빛술. 정임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틀거리며 서랍 쪽으로 걸어가 안쪽 깊숙이 넣어둔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작은 놀이개 하나가 나왔어요. 밀화 매화 봉오리 2개. 붉은 실. 산호빛술. 정임은 손 안에 든 놀이개와 창가의 소윤 가방에 달린 놀이개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 쌍이었어요. 26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었죠. 소윤이 태어나던 해 이 손으로 2개를 만들어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하나는 아이의 옷깃에 달아줬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 쌍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정임이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소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그 놀이개 특이하네요. 어디서 난 거예요? 소윤은 가방끈에 달린 놀이개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어디서 난 건지는 저도 몰라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손이 멎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6년 동안 찾아 헤맸던 손녀가 지금 자신의 작업실 창가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놀이개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소윤이 쓴 작업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자 등받이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찾아냈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저녁 불빛에 가늘게 반짝였죠. 정임은 그것을 작은 봉투에 넣고 또 다른 봉투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수가 믿을 수 있는 병원 아는 데 있니?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정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골목 위로 가로등이 노랗게 켜져 있었어요. 작업실 불빛이 그 아래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어요. 정임에게는 그 며칠이 평생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소윤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걷는 모습, 웃는 표정, 말하는 투까지.
무엇보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짓는 따뜻한 미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26년 전 딸 수경이 그 나이에 짓던 미소와 판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고단함이, 소윤이 혼자 버텨온 시간의 무게가 정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윤이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명희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좀 쉬셔야 해요. 그 진심 어린 걱정에 정임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26년 만에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자신의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임은 홀레복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바늘이 좀처럼 나아가지 않았어요. 평생 손이 먼저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비단 위에서 바늘이 그대로 멎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맞으면 어떻게 하고 틀리면 어떻게 하나? 맞는 게 두려운 건지 틀리는 게 두려운 건지도 몰랐습니다. 납품처 통화 중에도 단골 손님 상담 중에도 계속 휴대전화만 확인했어요. 명숙에게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했죠. 그 전화가 오기까지 나흘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임은 소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임은 일부러 작업실 한쪽에 여러 색깔의 비단 천을 펼쳐 놓았어요. 새 홀레복 색 배합을 고른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소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소윤은 청소를 하다가 펼쳐진 비단들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연지색과 옥색 두 장을 나란히 붙여봤습니다. 정임의 눈이 커졌어요. 연지색과 옥색. 정임이 평생 가장 좋아하는 배합이었습니다. 손녀 소윤이 태어났을 때 첫 돌옷에 썼던 바로 그 조합이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눈을 떼지 못했어요.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정임은 서재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숫자들을 들여다보다가 무의식 중에 오른손 검지로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생각에 잠길 때 나오는 그녀만의 오랜 버릇이었어요. 바로 그때 창밖으로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소윤이 보였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걸지 고민하는 듯한 소윤이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오른손 검지로 관자놀이를 짚은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무렵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차림새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경이었어요. 26년 전 정임의 통장을 털고 건물 담보 대출까지 받아 도망쳤던 그 딸이었죠. 지금은 부유한 남편을 만나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로 스마트폰 화면에는 인사동 정임 한복 기사가 떠 있었어요. 인사동 일대 부동산 가격 폭등, 노포 건물주들 자산 수천억 돌파. 수경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6년 전 자신이 훔쳐 도망쳤을 때만 해도 그 건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뒤늦게 알아보니 지금 시세로 수백억이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뻔했어요.
자신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26년 전의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소윤이 있었어요. 수경은 오래전부터 소윤의 행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맡기고 재혼한 뒤에도 가끔 멀리서 확인했어요. 소윤이 보육원을 나와 어떻게 지내는지 접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짐이 될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소윤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상속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패로서. 수경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직계 자녀나 손녀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죠. 유언장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수경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퇴근하는 소윤이 인사동 골목을 빠져나오는 순간 누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윤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눈빛은 복잡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자신과 닮은 것도 같았어요. 한소윤 씨죠? 네, 그런데요. 소윤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열렸어요. 나 수경이야. 내 엄마. 소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귓속에서 이상하게 울렸어요. 어릴 때 보육원 침대에 누워 수도 없이 되뇌던 단어였습니다. 생일마다 오겠다고 했는데 10살, 12살, 15살.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경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수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래 서 있지 말고 근처 카페에서 얘기하자. 할 말이 많아. 소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발이 움직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갔어요. 20년을 기다리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마주 앉은 여자는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소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수경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진짜로. 그때는 내가 너무 형편이 안 됐어. 빚도 있었고 몸도 안 좋았고.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계속 안 됐어.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어. 소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멍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수경은 소윤의 반응을 살피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얼굴만 보고 갈게. 너도 많이 놀랐을 테니. 수경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카페를 나갔어요. 소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이수경 세 글자였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온 소윤은 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수경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생일마다 기다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10살 생일, 12살 생일, 15살 생일. 오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18배 보육원을 나올 때도, 20이 됐을 때도, 23이 됐을 때도 오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소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작업실로 출근하는 소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임은 소윤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바늘을 들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소윤이 골목을 나서는데 수경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경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고생한 거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근데 이제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소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수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얼떨떨함이 걷히고 이성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고 싶다고요? 소윤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데 있잖아, 정임 한복. 거기 박정임 명인이 내 외할머니야. 내가 그 사람 딸이거든. 소윤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박정임 명인. 매일 아침 작업실 문을 열어주던 사람. 새벽에 꿀차를 받아들던 거칠고 따뜻한 손. 비단을 접는 방식을 어깨 너머로 바라보던 그 눈빛. 그 사람이 자신의 외할머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명희님이 내 외할머니라고요? 소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래, 내 외할머니. 지금 일하는 그 인사동 건물 알지? 시세가 얼만지 알아? 내가 손녀 자격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어. 나랑 같이 움직이면 돼. 내가 받아내면 반반이야. 그 말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소윤의 머릿속은 아직 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박정임 명인. 할머니. 그 단어들이 맞닿지 않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서서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소윤이 거기서 일한다는 것도 건물 시세도 상속도 다 알고 왔다는 것이. 소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18배 보육원 나올 때 어디 있었어요? 수경의 말이 잠깐 멈췄습니다. 소윤이 계속 말했어요. 20이 됐을 때, 23이 됐을 때, 아파서 약국도 못 갈 때, 그때 어디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나타난 거 데리러 오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됐다고요? 그럼 오늘은 형편이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수경이 뭔가 말하려 했어요. 소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온 거잖아요. 할머니 재산. 눈이 뜨거웠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그 돈도 그 할머니도 그리고 당신도. 소윤은 수경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경은 소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그리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인사동 골목 안쪽으로. 정임 한복 문을 열고 수경이 들어선 것은 그날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정임은 홀레복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비단 위를 규칙적으로 오가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든 정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수경이었습니다. 26년이었어요. 정임의 손에서 바늘이 스르륵 빠졌습니다. 비단 위로 떨어졌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작업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쏟아졌어요. 정임은 오래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소윤이는? 수경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소윤이 바로 이 작업실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 이름을 먼저 꺼내는 게 이상했습니다.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 눈빛으로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소윤이 어딨어? 수경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수경은 그 침묵을 기회로 봤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랜만에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소윤이도 이제 다 컸으니까 한번 데려올까 해서요.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시다 하고. 정임은 잠자코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수경은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정임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 데려와. 수경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보고 싶다. 정임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소윤이. 빨리 데려와. 수경은 잠시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윤이를 모르는 게 맞나? 아니면 알면서 시험하는 건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수경이 나갔습니다. 정임은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오래도록. 잘 있다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6년 동안 소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바로 이 건물에서 매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잘 있다고 했던 수경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정임은 천천히 바늘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비단 위에 첫 땀을 놓았어요. 이제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소윤을 지켜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명숙이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밀봉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언니 나왔어.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혼자 볼게.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어요. 그녀의 눈이 맨 아래 줄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모 및 손녀 혈연 확률 99.9% 일치. 정임의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작업실에 크게 울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50년 넘게 바늘을 쥐어온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이렇게 운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찾았어. 내가 찾았어. 정임은 아무도 없는 작업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기쁨과 슬픔과 안도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6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손녀가 살아있었고 그것도 자신의 작업실에서 매일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한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소윤이 화단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봄 햇살을 받은 그녀의 옆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녀라는 것이 이제 분명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소윤에게 이 사실은 충격일 테니까요.
26 평생 알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일이었으니까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언니. 정임은 서류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해야겠어.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수경보다 늦어서도 안 됐어요.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환희와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26년을 보육원에서 고시원에서 혼자 버텨온 저 아이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더 큰 문제는 소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경이 먼저 손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임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새벽 2시 정임은 조용히 작업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소윤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홀례봉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작업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인사동 골목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소윤의 발걸음은 피곤했지만 가벼웠습니다. 요즘은 퇴근길이 예전과 달랐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덜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임 곁에 있는 시간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골목 입구를 막 벗어났을 때였어요. 수경이 작업실 근처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윤이 나오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윤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 소윤은 걸음을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경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가워졌어요. 소윤이 내가 협조 안 하면 내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어. 어차피 내가 손녀라는 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 내가 내 엄마라는 것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일은 진행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 너만 손해 아니니? 소윤은 수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20년의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수경이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소윤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 18배 보육원 나올 때 가진 거 없었어요. 갈 때도 없었어요. 그때 어디 있었어요? 20이 됐을 때, 23이 됐을 때, 아파서 약국도 못 갈 때. 그때 어디 있었어요? 지금 와서 엄마라고요? 지금 와서 반반이라고요? 소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그 돈도, 그 할머니도, 그리고 당신도. 소윤은 수경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경은 소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홀례봉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바늘이 비단 위를 규칙적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안은 고요했어요.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어요. 수경이었습니다. 정임의 손이 바늘을 쥔 채 멎었어요. 작업실 안에 침묵이 무겁게 깔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 저 왔어요. 수경이 말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경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6년의 배신과 분노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수경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됐다.
소윤이 데려온다더니 왜 또 혼자 온 거니? 정임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수경이 움찔했어요. 안 그래도 상의하려고 했는데. 소윤이 말이에요. 공부도 좀 더 하고 싶다고 하고 졸업하면 작게 사업이라도 해보고 싶다는데 지금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소윤이 몫을 미리 상속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임은 바늘을 내려놓고 수경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지만 그 안에 피눈물 흘린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뭐? 공부? 사업? 그 아이 이름을 내 입에 올리지 마.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18배 나와서 고시원에서 혼자 버틸 때 어디 있었냐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갈 때 어디 있었어? 지금 뭐하러 온 거야? 내 재산이 탐나서. 수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이미 소윤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가. 엄마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소윤이한테는 왜 말 안 한 거예요? 설마 소윤이한테도 상속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나가라고. 정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경은 잠시 버텼어요. 하지만 정임의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돌아서며 한마디를 던졌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소윤이가 법적으로 손녀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두고 봐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을 짚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가슴을 부여잡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책상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바늘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윤이었어요. 깜빡한 물건을 가지러 돌아온 것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정임을 발견했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명희님. 소윤이 달려가 정임을 부축했습니다. 명희님 정신 차리세요. 소윤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인사동입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소윤은 정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소윤은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그 떨리는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구급대원들이 정임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소윤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달렸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소윤은 밤새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한참 후 명숙이 달려왔어요. 소윤 씨, 어떻게 된 거야? 소윤은 정임이 쓰러지기 전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엄마라는 여자가.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경이 왔었구나. 명숙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윤은 명숙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데 제가 명희님 손녀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사흘 동안 머릿속에서 애써 밀어냈던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정희민의 외할머니야. 상속받을 수 있어.
그리고 정임의 손이 떠올랐어요. 매일 바늘을 쥐는 거칠고 따뜻한 손이, 새벽에 꿀차를 내려놓던 소윤을 바라보던 눈빛이, 소윤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잠시 굳어졌던 정임의 표정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엉켜들었습니다.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명숙이 불렀지만 소윤은 이미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소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달렸어요. 봄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계속 달렸어요. 병실로 돌아온 명숙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임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소윤이가 나갔어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또 이렇구나.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병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26년 전 그날처럼. 이틀 후 정임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뿌옇게 퍼져 있었어요. 옆에는 명숙이 있었습니다. 밤새 자리를 지킨 듯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의자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다가 정임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정신 들어. 정임의 첫마디는 하나였어요. 소윤이는? 명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 연락도 안 돼. 정임은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동자에는 아무런 빛도 없었어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수경이 변호사 선임했다는 얘기 들었어. 소윤이 협조 안 하면 법적으로 상속을 강제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 같아.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봄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정임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성급했어. 소윤이 마음을 먼저 얻었어야 했는데. DNA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 아이의 26년을 먼저 이해했어야 했는데. 명숙은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임의 자책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정임이 말을 이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보육원에서 나와서 고시원에서 혼자 버티는 동안 아파도 병원 못 가고 깔 데도 없이 그 시간 동안 나는 뭘 했어. 인사동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있었잖아. 언니 그건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어. 정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6년 동안 찾아다닌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은 거잖아. 그 아이가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명숙은 정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명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빗소리가 더 이상 아픔만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소윤이 이 빗소리를 듣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찾아야 해. 이번엔 제대로. 정임이 말했어요. 한편 소윤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무작정 달리다가 새벽 첫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이 거기였어요. 작은 항구 마을이었죠. 비린내가 나는 좁은 골목을 걷다가 바다가 보이는 낡은 식당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에 구인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소유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50대였어요. 넉넉한 체구의 목소리가 컸고 소윤을 위아래로 한 번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소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서울이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밥이랑 방은 줄 수 있어. 월급은 많지 않아도 돼.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식당 일은 단순했어요. 손님 상을 나르고 그릇을 씻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준비하는 것도 소윤의 몫이었어요. 몸이 힘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거든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소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그냥 묵묵히 일하는 소윤 옆에서 같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아주머니가 막걸리 한 사발을 내밀었어요. 수고했어. 그 짧은 말이 소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좁은 방에 홀로 누워있으면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수경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보육원 생일날 기다리던 기억이 떠올랐다가 그리고 정임의 손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꿀차를 내려놓던 손. 바늘을 쥐는 거칠고 따뜻한 손. 의식이 희미한 채로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던 목소리. 소윤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할머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았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그 단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임의 얼굴과 함께. 소윤은 가방을 뒤졌어요.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밀화, 매화, 봉오리 2개. 붉은 실. 산호빗술. 어릴 때부터 갖고 다녔지만 어디서 난 건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정임이 만든 거라는 걸. 태어나던 해에 이 손으로 직접 만든 거라는 걸. 소윤은 놀이개를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무렵 소윤이 나온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식당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온 저녁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소윤아, 오래전에 소윤이 짐 정리하다가 못 전한 게 있어. 보내도 될까요?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사흘 후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빛이 바랜 흰 손수건이었는데 한쪽 귀퉁이에 매화 문양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놀이개의 문양과 똑같았습니다. 손수건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끼워 넣은 메모였습니다. 소윤이가 들어올 때 품에 꼭 쥐고 있던 거야.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해서 기억해. 소윤은 손수건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소윤은 깨달았어요. 정임이 정말 자신의 할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할머니가 26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을지를. 며칠 후 정임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정임은 명숙을 불렀어요. 나 할 말이 있어.
명숙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말했어요. 내 재산은 전부 사회 환원할 거야.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유언장에 써뒀던 대로. 수경이 노리는 게 그거잖아. 없애버리면 돼. 명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그게 다 얼만데 전부 환원을 한다고? 정임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돈이나 건물이나 명인이라는 이름이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 소윤이 찾아야 해. 이번엔 제대로. 명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로서. 명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언니 한복집은 50년이잖아.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50년 된 한복집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한복을 납품하고 내로라 하는 배우들의 혼례복을 손수 지었던 곳이었어요. 그 이름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바늘과 씨름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한복집은 작게 다시 시작하면 돼. 정임이 말했습니다. 소윤이랑 같이. 명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외출복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50년 넘게 명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손녀를 찾아 나서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소윤이 있을 만한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명인이 아닌 그냥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거창한 말 대신 진심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소윤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냈어요. 명숙이 수소문 끝에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작은 항구 마을 바닷가 식당이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다 냄새가 났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점심 손님들로 식당 안이 북적였어요. 주문을 받으러 온 소윤이 정임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임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명인의 단정한 차림도 위압적인 분위기도 없었어요. 그저 지치고 작아진 한 노인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그늘이 짙었어요. 백반 하나 주세요.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윤은 말없이 주방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정임도 소윤을 알아봤지만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천천히 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마친 정임이 계산을 하며 말했어요. 음식이 맛있네요. 자주 와도 될까요? 그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건물도 명인이라는 이름도 없이 그냥 한 할머니로서 다가가려 했어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소윤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아는 사람이야? 소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매일 오는데 모르긴. 저 할머니 눈이 얼마나 애틋한지 알아? 소윤이를 보는 눈빛이.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방에 누워 손수건을 꺼냈어요. 매화 문양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놀이개를 꺼내 나란히 놓았어요. 손수건의 문양과 놀이개의 문양이 똑같았습니다. 정임이 만든 것들이었어요. 26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것들이었습니다.
소유는 오랫동안 그것들을 바라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소윤이 방파제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파도가 낮게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이었어요. 소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참 동안 둘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날다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정임이었어요. 미안해. 소유는 바다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당장이라도 안고 싶었어. 26년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 소윤이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혼자 버텨온 시간을, 아파도 병원도 못 간 시간을 내가 너무 서둘렀어. 소윤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건물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수경이 노리는 게 그거니까.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진작에 했어야 했어. 너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 수경이 더 이상 널 괴롭히지 못하게. 소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임을 바라봤어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그냥 소윤이 내가 보고 싶었어요. 꼭 손녀여서만이 아니라 그냥 소윤이가. 소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정임이 주머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작은 놀이개 하나가 나왔어요. 소윤의 것과 똑같은 놀이개였습니다. 밀화, 매화, 봉오리 2개. 붉은 실. 산호빗술. 이거. 정임이 말했어요. 내가 태어나던 해에 만든 거야. 한 쌍으로.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내 옷깃에 달아줬죠. 이 아이를 지켜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손수건도 같이 쥐어줬지. 매화처럼 강한 아이가 되길 바라면서. 소윤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윤이 작게 말했어요. 손수건 보육원에서 보내줬어요. 정임이 눈을 감았어요. 소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정임은 소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소윤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50년을 바느질한 손이었고 26년을 혼자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 나란히 내려앉았어요.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할머니. 소윤이 말했습니다.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6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26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방파제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어둑해질 때까지.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임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26년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건물 사회 환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정임은 담담하게 서류에 서명했어요. 50년 된 한복집과 인사동 건물이었습니다. 수백억짜리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옆에 소윤이 있었으니까요. 수경은 소식을 듣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소윤을 이용할 이유도 없었어요. 수경의 연락은 그것으로 끊겼습니다. 명숙이 물었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복집은? 정임은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소윤이 웃었어요. 작게 해요. 우리 둘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정임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몇 달 후 인사동 골목 안쪽에 작은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한복집 자리가 아니었어요. 골목 더 안쪽에 작고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두 사람이 함께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임 소윤 한복. 공방 안에는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작업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임의 것이고 하나는 소윤의 것이었어요. 두 테이블 위에는 비단이 펼쳐져 있었고 두 사람의 바늘이 나란히 비단 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아직 서툴렀어요. 바늘이 삐뚤어지고 실이 엉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야무졌어요. 정임이 말없이 소윤의 손을 잡고 바늘의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소윤이 따라했어요. 비단 위에 작은 땀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임은 그 땀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맞아요? 소윤이 물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소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공방 안을 밝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들어왔어요. 차 한 잔 얻어 마셔도 돼? 소윤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명숙 할머니도 앉으세요. 가족인데요. 명숙이 감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셋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웃음소리가 공방 안에 가득했어요. 할머니, 우리 손수건도 만들어요. 소윤이 말했어요. 매화 문양으로. 우리 거. 정임은 소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거. 창밖에 봄볕이 골목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공방 창문을 타고 들어온 햇살이 두 사람의 테이블 위에 나란히 내려앉았어요. 소윤의 가방에 달린 놀이개와 정임의 작업대 위에 놓인 놀이개가 그 햇살을 받아 나란히 빛났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 쌍이었어요. 26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끝이 아닌 시작.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사연 낭독 극장이었습니다.